자, 그러면 원고지 조금 빠르게 우리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하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의 갈래는 자, 희곡, 그 중에서도 단막극입니다. 그리고 부조리극, 현대 그런 부조리를 담고 있는 그러한 부조리극이죠. 성격은 풍자적이고 현대사의 모습을 풍자하고 있고, 다음 반어적 표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상징적. 이 작품은 현실주의하고는 완전 정반대에 있는 작품입니다. 이게 상징주의 희곡이거든요. 자, 주제는 바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 대한 풍자를 나타내죠. 자, 이 작품의 특징은 첫 번째로 자, 특별한 사건 전개나 갈등 없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일반적인 희곡 시나리오는 소설하고 비슷해요. 핵심적인 갈등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 전개나 갈등이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등장인물에게 해설자의 역할을 부여하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극중 상황에 대한 관객의 이해를 돕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징적 의미의 무대 장치, 다음 분장, 소도구, 여기에 플러스 바로 뭐다? 희극적 과장, 그 다음에 반어적 성격의 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뭐다? 작품의 주제를 부각시켜주는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작품은 상징주의 그 희곡의 모습을 따라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적인 게 아니라 전부 다 상징적인 요소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품의 제목이기도 한 이 원고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바로 인물 중, 그렇죠? 교수의 양복, 그 다음에 집의 벽지, 다음 소파 등의 무늬가 모두 전부 다 원고지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현대인의 일상을 상징하는 그러한 소재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이 작품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장남과 장녀는 바로 극중 인물이자 해설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중에 있는 상황을 약간 반어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관객들이 인물의 모습을 조금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극중 장치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럼 보도록 합시다.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자,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 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먹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 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꺽쇠를 표시합시다. 부모는부터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자, 지금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누구만 노력을 하면 된다? 부모만 얘기하고 있잖아. 그치? 바로 뭐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에서 바로 뭐다? 부모의 의무만 강조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 장남이라고 하는 인물, 장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이기적인, 그렇죠? 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면 지금이 저녁 7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라는 거죠. 하지만 뒤에 나오는 실제 모습과는 완전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교수의 실제 모습과 반대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졸음이 오는 지루한 음악과 더불어 철문도어가 무겁게 열리며 교수 등장. 아래의 양복이 원고지를 덧붙여 만든 것처럼 이것도 원고지 칸투성이다. 그렇죠? 그래서 양복의 모습도 이렇다는 거죠. 손에는 큼직한 낡은 가방을 들고 있다. 허리에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쇠사슬, 그렇죠? 쇠사슬이라고 하는 소품은 바로 뭐다? 그렇죠? 사회에서의 책임감, 그렇죠? 중압감, 이런 걸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쇠사슬을 두르고 있는데 허리를 돌고 남은 줄이 마루에 줄줄 끌려다닌다. 쇠사슬이 도어 밖까지 나가 있어 끝이 없다. 도어를 닫고 소파에 힘들게 앉는다. 여전히 쇠사슬을 끌고 다니면서 가방은 자기 옆에 놓고 처음으로 전면을 바라본다. 중년의 퍽 마른 얼굴, 이마에는 주름살이 가고 찌푸린 얼굴은 돌 모양 변화가 없다. 잠시 후 피곤하다는 듯이 두 손을 옆으로 뻗치면서 크게 기지개를 한다. 그렇죠? 하고 토하는 큰 하품은 무엇에 두들겨 맞아 죽는 비명같이 비참하게 들려 오히려 관객들을 놀라게 한다. 장녀가 플랫폼에 나타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교수의 그 삶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더라는 거죠. 자, 장녀, 저의 아버지랍니다.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 장남과 장녀는 등장인물이자 해설자의 역할을 하죠. 자, 밖에서 돌아오시면 늘 이렇게 달콤한 하품을 하신답니다. 라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바로 뭐다? 실제 교수의 모습과 반대로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즉, 장남과 장녀는 둘 다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들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교수는 머리를 기대고 잠을 자고 있다. 코를 고는데 흡사 고양이 우는 소리다. 이제 어머님이 돌아오셔요. 어머님은 늘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하세요. 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실제와는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와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적당한 곳에서 처가 나타난다. 과거에는 살도 쪘지만 현재는 거의 헝클어져 있다. 퇴색한 옷을 입고 있다. 소리를 안 내고 들어와. 잠자는 교수의 주머니를 샅샅이 턴다. 그렇죠? 돈을 한 주먹 쥐고 이어 교수의 그렇죠? 가방을 턴다. 돈 부스러기를 몇 장 찾아내고 그 액수가 적음에 실망을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다? 천은 오직 그렇죠?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질적인 그런 현대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잠시 후 교수를 흔들어 깨운다. 제 말이 맞지요?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자, 플랫폼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작품의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면 플랫폼방 불이 서서히 꺼진다. 자, 이 희곡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 무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놓고 조명을 통해 장면이나 공간을 전환시킨다는 게 이 희곡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요거를 반으로 나눠놔요. 그래서 여기 불이 켜졌을 때는 장남과 장녀의 모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여기에 불이 켜졌을 때는 바로 뭐다? 교수와 처를 중심으로 거실의 모습이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여기서 그냥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깜빡 잠이 들었군. 교수 일어선다. 자,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새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 막대기에 감겨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 그렇죠? 이 굵은 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중압감 이런 걸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쇠사슬은 사회인으로 이제 일을 하면서 느끼는 책임감과 중압감을 상징한다면 굵은 밧줄은 바로 가장으로서 집에 와가지고 느끼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중압감을 상징하는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난 잘 모르겠어. 그렇죠?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자, 김씨 만나봤어요. 아니, 원체 바빠서. 그렇지만 김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떻게 해요? 그래서 김씨가 바로 뭡니까? 돈을 주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일 만나. 내일 누구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씨를 만난다니까. 이 씨는 또 누구요?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그래서 이 인물은 바로 뭐다?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은 바로 돈과 관련된 인물인데, 자, 지금 보면은 뭡니까? 김씨인지 이씨인지 교수는 자꾸 헷갈려요. 이 삶 자체가 굉장히 지금 헷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종의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이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주인이 왜 이씨예요? 김씨지. 그래, 김씨랬어. 이름도 못 대고 어떻게 해요? 화를 내면 김씨면 어떻고 이씨면 어때? 박씨면 또 어때? 아닌 게 아니라 누가 누군지 분간을 못하겠어. 누굴 만난다고 찾아가다가 보면 영 딴 사람한테 가게 된단 말이야. 잠시 사이. 그 애들 보고 음악이나 한 곡 틀라고 하시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교수의 모습이 드러나죠. 자, 순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옆방을 향하여. 자, 여기서 이 처라고 하는 인물은 처는 바로 자식들에게는 얘는 꼼짝도 못하는 약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알겠죠? 자, 얘들아, 잠시 후, 얘들아, 대답이 없다. 여전히 부드럽게. 얘들아, 처의 소리와는 정반대로 호령이나 하듯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자식들은 부모님을 지금 존경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다? 위계 질서가 무너진 가족의 모습이 드러나고, 사실 이런 모습은 현대사회도 똑같죠. 그죠? 자식들을 이제 한 명, 두 명 이렇게 낳는 그런 사회다 보니까 자식들을 오냐오냐하고 오히려 부모보다도 더욱더 그 오냐오냐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니까 자식들이 부모를 굉장히 좀 그 하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호령이나 하듯이 왜 그래요? 자, 가벼운 음악이나 한곡 틀어라. 아버지가 피곤하시단다. 알겠어요. 그렇죠? 지금 막 화를 내듯이 계속 얘기를 하죠. 자, 옆방에서 축음기 소리가 난다. 시끄럽고 귀가 아픈 곡이면 어떤 음악이건 상관없다. 판에 고장이 난 듯 똑같은 곡이 되풀이된다. 천은 무표정한 얼굴. 교수는 시끄럽다는 듯이 손으로 귀를 막는다. 참다 못해 교수는 손을 흔들어 중지하라는 신용을 한다. 음악이 멎으면 옆방이 밝아진다. 소파에 앉아 무엇을 처먹고 있는 장남과 아무렇게나 앉아 화장을 하고 있는 장녀가 보인다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부모와 자식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저런 시끄러운 음악을 무엇 때문에 틀까? 왜 시끄러워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곡인데, 자, 좋건 나쁘건 간에 왜 똑같은 곡을 되풀이하느냐 말이요. 당신이 음악을 몰라 그래요. 애들은 좋다고 하던데. 그쵸? 자, 그 곡 이름이 뭐지? 찬란한 인생이라나요? 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찬란한 인생. 하지만 교수의 인생은 절대 찬란하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반어적 표현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찬란하지 않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찬란한 인생이라. 찬란한 인생이 자꾸 되풀이된다는 말이군.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찬란한 인생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다? 바로 무의미한 일상이 반복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가 보죠. 자, 교수가 소파 앞에 굴러있는 신문지를 집어본다. 신문을 혼자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집부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집부차는 도망가버리고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착취사에서 다시 나왔어. 자, 지금 바로 뭐다? 출판사 이름이 착취사라는 거죠. 그죠? 바로 뭐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하는 현실을 이렇게 출판사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나왔어. 이 씨가 또 당선됐군. 신경통에 드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이라는 거지. 그치? 자, 근데 봅시다. 처가 신문지를 한 장 다시 접는다. 날짜를 보더니, 자, 당신도 참 그건 옛날 신문이에요. 오늘 것은 여기 있는데 보던 신문 날짜를 읽고 오라. 3년 전 신문을 읽고 있었군. 오늘 신문 이리 주시오. 오늘 신문을 받아가지고 다시 읽는다. 참 비가 많이 왔군. 강원도 쪽에 눈이 굉장한 모양인데 또 살인이야. 이번엔 2살 난 애가 자기 애비를 죽였대. 참 집부차가 동대문을 들이받아 동대문이 완전히 무너졌군. 집부차는 도망가버리고. 그쵸? 이것 봐. 내 개성을 잃은 노동자라는 번역품이 악마사에서 나왔어. 그치? 다 유일하게 달라진 게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쵸? 지금 바로 뭐다? 출판사의 이름이 악마사로 변화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악마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그렇죠? 노동의 착취가 더욱
심해지는 현실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죠. 이 시가 또 당선됐고 신경통에 듣는 한약이 새로 나왔는데 끔찍해라. 남편이 자기한테 아내한테 또 매맞았군. 자, 지금 뭡니까? 신문의 내용이 사실상 똑같죠.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하나 중요한 요소니까 하나 적어 놓도록 합시다. 알겠죠? 바로 3년 전과 오늘의 신문이 똑같은 내용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낸다? 그렇죠? 자, 바로 인물이 사는 사회가 비정상적이고 이러한 일상이 무의미하게 반복됨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신문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세상도 무척 변했군요. 3년 전만 해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렇죠? 자, 당신 피곤하시죠? 옆방에서 화장을 하며 장남에게 시계가 좀 늦는데 일어선 김에 밥이나 좀 줘라 라는 거죠. 여기서 밥이나 주라는 것은 태엽을 감아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장남, 시계에 밥을 준다. 여기 좀 계세요. 저 밥을 좀 지을게요 라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밥이나 좀 줘라 라고 하는 것은 시계의 태엽을 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시기에 아내가 바로 뭐다? 남편에게 밥을 주려고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통해서 바로 뭐다? 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자, 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일을 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에 태엽을 감아가지고 시계가 돌 수 있도록 하듯이 교수에게 똑같이 밥을 먹여가지고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밥을 지금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괜찮아. 밥 먹었어. 어디서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여기서 먹었던가? 아니야. 저기서 먹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언제요? 오늘 아침에도 먹었고 점심도. 글쎄. 그러다 보니 밥을 먹었는지 분간을 못하겠군. 그래서 교수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일상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그러니까 밤낮 언제 끝나요?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잘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세 뿐인가요? 자, 꼭 세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 지금 번역하는 작품들의 제목을 보면은 전혀 연관성이 없죠. 뭐 자존심의 문제 하면 일종의 자기 발전하기 위한 발전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하면 얘는 예술서고, 어떤 여자의 고백하면 이런 거 소설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치? 바로 전혀 연관이 없는, 그렇죠? 번역서들의 내용을 나타내주고, 이것은 바로 뭐다? 학문이 아닌 오직 돈을 벌기 위한 행위로서의 번역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에게 있어서 번역이라는 거 하는 것은 학문 연구가 아닌 오직 돈을 벌기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자, 이거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고 축음기도 사야겠고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자, 밤낮 생일을 치르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도 아버지 생일 잔치를 했는데
당신도 참 어제는 당신 아버지 생신이었어요. 이번엔 우리 아버지 생일이고 그저께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 10,000원을 내지 않았어. 그건 대식이 동생 사촌의 며느리별 되는 여자의 아버지 생일이라서 그랬어요. 그죠? 그 바로 전날에도 누구 아버지 생일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그건 순자 언니 조카뻘 되는 며느리 신우이의 아버지, 그죠?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생일까지 챙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오로지 바로 뭐다? 오직 돈을 벌어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죠. 자, 됐어. 크게 하품을 하면 아이 피곤해. 이때 밖에서 시계가 8시를 친다. 교수는 깜짝 놀라 일어선다. 8시야 8시 늦겠군. 어디 가세요? 어디 가긴 어디가. 나 가는데 모르시오. 옷 갈아입어야지. 지금 교수는 바로 뭐다? 똑같은 일상이 무의미하게 계속 반복되니까 지금이 아침 8시인지 저녁 8시인지도 분부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전건 모양 철새를 졸라맨다. 이어 도 쪽으로 가서 철문 같은 도어를 열고 밖으로 나간다. 잠시 후 들어온다. 왜 또 돌아오세요? 나가기가 바쁘게. 자, 8시를 치기에 아침 8시인 줄 알았지. 자, 대학에 가서 아까 대학에 강의하러 나간다고 나섰더니 밖이 깜깜하지 않아. 생각해보니 밤 8시군. 소파에 누우면서.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8시만 되면 나가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더라는 거죠. 자, 공부는 안 하세요? 공부? 번역 말이에요. 좀 쉬어야겠어 하는 거죠. 자, 기계적으로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교수에게 감독관이 나타나 번역 원고 쓰기를 독촉하고 안에는 원고지 한 장이 나올 때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관이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그렇죠? 강박관념 같은 걸 상징한다는 거죠. 자, 환상 속에서 젊은 날의 희망과 정열을 상징하는 천사를 만나. 그렇죠? 천사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뭐다? 젊은 날의 이상, 꿈 이런 걸 상징하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자신의 꿈을 찾아줄 것을 천사에게 갈구하지만 천사는 곧 사라져버린다. 다시 나타난 감독관이 번역 일을 독촉하자 교수는 또 기계적으로 번역 작업을 해나간다. 신문은 항상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리고 교수는 번역하는 일에 아내는 자식들에게 용돈을 나눠주는 일에 쫓기는 가운데 감독관이 번역을 독촉하는 일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본 부분에서는 아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수를 좀 악랄하게 착취해 먹는 그런 인물처럼 나오잖아, 그렇지? 그런데 이 뒷부분에 살짝 생략된 부분 중에 보면 이 감독관이 아내도 굉장히 닥달합니다. 막 청소해, 밥해, 막 이러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사실은 이 아내라고 하는 존재도 교수와 마찬가지로 바로 뭐다? 무의미하게 반복되어가는 일상을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고 이러한 관념은 사실 바로 교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런 의미로 이제 작품에서 상징성을 확대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현대인들의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을 이제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 바로 이 이근삼의 원고지라고 하는 작품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여기까지 한 것 중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습니까? 드디어 시험 범위가 끝났습니다.